빗장이 살리는 현대시 EBS 잠깐 보고 오셔야 돼. 보고 오셔야 돼.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김기택의 벽, 벽, 벽 할 차례거든. 벽을 미리 읽고 오셔야 돼. 두 번째 시간인데 다섯 번째 작품 벽을 읽고 오셔야 된다. 자, 작품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기택의 벽입니다. 미리 읽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작품 주제는 김기택의 벽은 이제 현대 문명사회 인간들의 비판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있는 작품인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못 읽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같이 띄워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공간이 쭉 나옵니다. 여기 10,000원 자동차 10,000원짜리야? 비싸네? 그게 아니라 그쵸? 가득 찼어. 콩나물 시루 같아. 근데 할머니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승객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뭐니뭐니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를 여러 차례 하는데 아무리 떠밀어도 꿈쩍하지 않고요. 있는 힘을 다해도 그죠? 별 수 없습니다. 못 내려요. 그리고 결국은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꿈틀거려 보지만 그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더 작아진다. 그래서 견고한 벽이 되고 만다. 이렇게 승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는 작품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김기택의 벽. 시를 한번 간단히 읽을 만한 기회를 뒤늦게나마 제공해 드렸고요. 자,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얼핏 봐서는 표면적 화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면적 화자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관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특정 용언을 바탕으로 대상의 연약함, 힘이 세 약해, 약해. 아까 허우적거리는 거 봤지? 그래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라 할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 할지, 허우적거리다, 꼼지락거리다 용언이죠.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최근 들어서 2년, 3년 내에 자주 나오는 선지 속 표현인데 특정한 용언, 특정한 부사, 특정한 블라블라, 특정한 품사 내지는 문장 성분 명칭을 바탕으로 어찌하고 있다. 이게 자주 나오거든. 잘 보셔야 돼. 자, 부정적 공간을 나타내는 완원 정동체.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 할머니가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질 못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배려가 없는 공간. 마이너스. 자, 비유를 통해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너스야. 선생님 자료 특징은 풀마에 충실하다. 뭐라고? 풀마에 충실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잘 보셔야 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이런 류의 선지가. 이것만 알아도 정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비유를 통해 냉혹한 현실. 할머니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 냉혹한 현실. 높고 튼튼한 벽. 이게 뭐죠? 승객들은 벽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의 견고함, 딱딱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다. 안부정문을 쓰고 있죠. 부정 표현. 자, 비유를 통해 대상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처럼처럼 직유법을 통해서 태아의 발가락. 꼼지락 거려봤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태아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대비를 통해서 비관적 전망.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전망. and 현대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대비다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승객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조이고 견고하게 벽으로 작용해서 못 내리게 막고 있다. 그쵸?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의 대비 한쪽은 나가려고 하고 다른 쪽은 못 나가게 막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비관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 가운데서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끝나갈 즈음 마지막 행이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방금 인용했던 부분 있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낙관이야, 비관이야? 비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점층적 구조라고 하는 말인데 점층이 뭐예요? 층계할 때 층자야. 뭐라고? 층계할 때 층자야. 계단식이다. 점점점 올라간다. 고 강해진다. 강. 아시겠죠? 낮았다가 높아진다 라거나 약했다가 강해진다 라거나 이제 이런 게 뭐예요? 점층법입니다. 층계거든요. 점점점 올라가는 층계. 그래서 점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뚜껑아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아까 살짝 띄워놓기도 했지만은 그쵸? 앞부분에서는 아무리 뭐뭐 해도 그쵸? 안 되죠? 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야? 죽을 사자 아니야.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뭐야?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첫 번째 시도 아무리 떠밀어도 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강도 1, 강도 2 여기는 강도 3이죠. 죽을 사자가 나왔으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점층법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점층적 구조. 이거 확인 가능하고요. 다음에 더 있나? 여기까지였어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모, 관심 없고 배려 없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6번 작품 강우입니다. 강우. 강우가 뭐예요? 강우가 내릴 강자, 비구자예요. 내리는 비 이런 거예요. 시적 상황 자체가 비가 내리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얼핏 알 수 있는데 지금 설명 듣기 전에 얼른 한번 읽고 오시면 좋죠. 수특이 있는 전문을요. 자, 시간 없다, 두고 왔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간단히 띄워놓는 것만이라도 슬쩍 보는 거야. 자,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 대로 시작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어디로 갔냐?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갔어? 이 사라진 분의 정체가 뭐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밥상은 차려놓고라는 걸 단서로 봤을 때 뭐 가사 도우미 그건 좀 아니잖아. 가사 도우미는 아니겠지. 밥상을 차려놓을 사람이다. 뭐 음식도 이렇게 해놓을 사람인데 사라졌다. 이렇게 또 화자가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아내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근데 결국은 떠났구나 라고 그쵸? 체념하면서 끝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체념하면서 끝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작품 주제가 뭐냐? 자, 6번째 작품 강우 작품은 보니까 사라진 아내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슬프죠. 왜 자꾸 어디로 갔냐고 물어볼까요? 2번씩이나 찾고 싶은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원하는 대상, 애정의 대상이니까 슬픔이죠. 슬픔. 근데 그걸 승화시킨다. 순결한 삶의 추구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요.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표면적 화자인 나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의문형 반복, 동일한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혼란스러움을 강조한다 인 건데 의문형인지 알아보겠니? 갔나? 라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쓰고 있으니까 의문형이고요. 그게 이제 2번 나오잖아요. 2번. 그러니까 2번도 반복입니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라고 했는데 시행이 뭐죠? 한 줄 한 줄을 말하는 거야. 한 줄 한 줄을 시행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두 번째 행 나오고 3, 4, 5, 6 여섯 번째 행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쵸? 똑같은 행의 반복, 시행 반복이다. 그래서 화자의 혼란스러움을 강조한다. 그쵸? 당황한 거죠.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부재 현실을 부각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진짜 공부거든요. 잘 보세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어디로 갔나? 밑줄, 의문형, 반복, 동일시행, 반복, 혼란스러움. 이렇게 본문에 밑줄 긋고 적기만 하고 끝나버리잖아. 막 암기하려고 하잖아. 암기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처음에 분석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마무리할 때만큼은 실전 선지처럼 실전 상황에서 문제풀이 순간처럼 해야죠. 문제를 풀듯이 마무리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아직도 밑줄 긋고 달달달 깜지 쓰듯이 적고 있으면은 그거 문제풀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문제 풀듯이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부재 현실을 부각한다. 부재가 뭐야? 반대가 뭐죠?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이 없어요. 부재합니다. 그런 현실을 강조한다는 뜻인데 후각이 뭐죠? 냄새, smells, 그 넙치, 지짐이, 맵싸해. 근데 이 음식 냄새는 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어떤 말이 있는 거야? 그분은 없으시네요. 이 사람은 없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대상 부재 현실을 부각한다. 왜냐면은 그의 일부이거나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내 곁에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결과물이 없는 주체를 연상하게 하고 더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후각적 이미지 대신에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감각적 표현. 그래도 맞아요. 상위 개념이니까. 청각적 이미지, 얘도 마찬가지. 얘 대신에 감각적 표현을 통해, 얘도 맞는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부재현실을 보고, 얘는 후각, 얘는 청각. 뭔데? 내 목소리는, 대상이 아니라 부르는 내 목소리가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없다. 내 목소리만 들리네. 이런 얘기잖아. 대상이 부재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부정 표현을 통해 못 부정문, 안 부정문 따위 대상이 부재 현실의 심각성을 자각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랬잖아요. 안 부정문, 부정부사 통해서 안 부정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진짜로 사라졌나 보다. 뭐 이런 거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슬픔의 시각적 형상화라는 건데 한 뼘 두 뼘 어둠이라고 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명의 반대 어둠의 이미지 마이너스고요. 한 뼘 두 뼘이라고 이렇게 잴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나타내려고 하는 건 슬픔이 되겠죠? 구체적 수치니까 하나 둘 할 때 한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야.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정도 해놓고 자, 계속해서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의 시각화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아내를 잃었는지 어쨌는지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그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내로 볼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저 선지를 부정할 수 있나?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의 시각화, 아내를 잃은 화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물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의 시각화, 아내의 부재 현실을 환기하고 수용하게 하는 소재. B죠, B.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그러면은 니은 받침, 그 다음에 는 이런 게 중간에 오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뭐뭐 하고 있다랄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니은다, 는다 뭐 이렇게 담담한 묘사, 현재 시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기대감을 드러낸다라고 했네. 혹시나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혹시나 하고 뭐야? 기웃거린다. 기웃거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뭐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통한 그걸 드러내는 기웃거림이겠죠. 화자의 절망과 슬픔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발이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했는데 절망과 슬픔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리는 비가 그쵸?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쵸?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이 시각화인 건데 아내를 잃은 그쵸? 화자의 슬픔 혹은 뭐 그런 상황인 건데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크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도치법을 통해서 현실 수용의 불가피성 그랬는데 불가피가 무슨 말이야? 불가능하다, 피하는 게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수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현실 수용을 피할 수 없다니까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것만 놓고 어떻게 도치법인지를 아느냐 싶지만 서술의 위치가 앞쪽으로 당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종교령 어미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퍼붓는다 원래는 뭐야? 어쩔 수가 없다고 퍼붓는다 이렇게 돼야지. 어쩔 수 없다고 퍼붓는다. 근데 이제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도치법. 자, 지금까지가 강우였고요. 7번째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남신이, 자, 이거 띄어쓰기. 자, 끊어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남신이 주,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 박시봉이 뭐라고? 시봉이라고 끊어야 돼요. 박시봉이. 그리고 방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편봉투, 편지봉투. 편지 봉투에 그러니까 겉면에 보내는 사람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사람 백석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원래 본명이 백기행이니까 백기행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건데 남신이주라는 곳에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고 하는 주인집에 새 들어 사는 그 셋방에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목이 알려주는 바가 뭐예요? 화자는 고향에 있냐 객지에 있냐? 객지에 있다. 고향을 떠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는 고향집이 아니죠. 옛날에는 뭐 새들어 산다는 게 고향집에서 가능합니까? 대체로 다 자기 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객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사이에부터 시작하는 내용 읽고 와야 되는데 못 읽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이거 보세요. 없고 없어지고 그쵸? 떨어져 지내죠. 그리고 이 쓸쓸한 거리에 있는데 주인집이 누구야? 목숙입니다. 그쵸?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고요. 괴로워 얼마나 괴롭냐 했더니 쭉 보시고 막 이런 단어도 계속 나오잖아. 슬픔, 어리석음 그쵸? 이런 거.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부. 자, 못 읽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 띄웁니다. 전반부의 핵심 주제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마이너스잖아요. 절망이야 희망이야? 절망이죠. 근데 이제 그러나를 기점으로 그러나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뒤쪽은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대한 대로 그쵸 예상한 대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드물다는 자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희망이고 의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인데 우리가 보통 갈매나 그 세한도라는 제목의 현대시도 있어요. 물론 뭐 추사 김지영의 수묵화 세한도를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지은 시인데 고재종의 세한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세한도. 이 세한도 작품 보면은 그 논두렁가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7, 80년대에 이렇게 이농 현상이 심해지고 농촌 떠나 도시로 집중, 농촌 떠나 도시로 집중. 농촌이 피폐화된 현실 가운데
그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담은 시인데 일하던 농민들이 이렇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고 뭐야 하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여기 뭐가 있어? 청솔이 탁하니 서 있는 거야. 청솔 나무가 항상 푸른 나무, 시들지 않는 나무. 소나무가 물론 이제 뛰어다니는데 얘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쫙 우연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쓰러져가는 농촌 현실과 대비되는 변함없는 강력한 의지의 표상. 청솔 플러스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존재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주제의식이 인간의 의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특정 사물, 어떤 관습적 상징이든, 그쵸? 예. 또는 뭐 개인적 상징이든, 그 개성적 상징이든 간에 어떤 상징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걸 염두에 두고 걔만 쳐다봐도 그걸 추구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만 생각했을 뿐, 쳐다본다, 바라본다, 생각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추구의 대상, 지향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야. 성질이 뭐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단단해. 말랑말랑하거나 이렇게 막 약해 빠진 게 아니야. 바르고 이게 고들정자 굳고 고다, 응? 끝에 막 이렇게. 그래서 굳고라고 했으니까 의지, 단단함을 속성으로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추구한다가 되버려요. 그 주제의식이 이제 의지가 되는 건데, 잘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시상의 전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 내신하면서 봤던 작품일 거야, 대체로. 그죠? 못 봤더라도 괜찮아. 주제가 뭐예요?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라는 게 중요해요. 의지. 이 작품은 의지에 관한 시입니다. 의지에 관한 시다. 이 작품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표면적 화자 나고요. 부정 표현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고 없어지고 라고 나왔잖아요. 없다 부정 표현을 반복해서 상실의 현실. 있던 건데 아내도 사라졌고, 아내도 없죠.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있던 아내 없고요. 그 다음에 집도 없고요. 없고 잃어버린 거지. 상실이야. 자, 그 다음에 외롭고 고단한 타향살. 타향이 뭐야? 고향 반대 타향이야. 그럼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표현이야. 바람이 세다, 쓸쓸하다. 여기는 고향이 아니야? 고향이 아니지, 그렇지? 그게 타향이야. 이 쓴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 이게 박시봉방 목순의 그 허름한 새방이야. 이거 마이너스. 오케이?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니? 안 좋겠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 소재 이런 거 잘 보란 말이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눈 그러면은 차갑고 겨울이고 시련 고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충실한 거죠, 이거. 눈과 관련된 추위 몰고 오는 또 바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눈이 막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문정희 시인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애인이랑 그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한계령을 갔는데 한계령이 원체 높은 곳이 되니까 눈이 내리면 졸라 많이 내릴 거 아니야. 푹 내리니까 폭설이 내렸는데 차를 끌고 갔으나 차가 꼼짝 못할 상황, 도로가 꽉 막힌 상황이 된 거야. 좋아요, 싫어요? 겁나 좋지.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드는 그 남자친구랑 왔는데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마치 그 섬에 놀러 갔다가 마지막 배 끊긴 느낌이잖아요. 마지막 배 끊긴 느낌. 처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생각이 없었죠. 눈이 갑자기 많이 낼 줄 알았나. 그런 거랑 되게 대비되는 거죠. 그때의 눈은 그때의 그 폭설이라고 하는 건 겁나 좋은 거죠. 내 사랑을 실현시켜 줄지도 모르는
매개체 정도. 근데 얘는 명확하게 실용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 걸 특별히 잘 보고 시험 당일에 잘 보셔야 돼. 특히 풀말을 위주로 잘 봐야 돼. 자, 화자의 힘겨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야, 이거는 보기 감상 문제에도 나올 수 있어.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을 수 있거든. 자, 이거 개가 짖냐 사람이 말하냐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게 사람 소리인지 개 소리인지 잘 들어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나 혼자야. only one인데 이거 원래는 나 혼자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책임질 마누라도 없고 딸내미 아들내미도 없고 자식이 없고 부양할 부모도 없는데 라고 가정해보라고. 그러면 나 혼자 내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건데 월급 뭐 요만큼 받아도 돼요. 워라밸 즐기면서 가면 되는 건데 그것 도에 이 그것도 너무 많은 것까지. 이게 1이잖아. 숫자 1이 만리 정리 1인데 적은데 할만한 건데 이런 얘기. 할만한 건데 적은데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게 부담 100배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담이 겁나 크다는 얘기예요. 이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그 정신적 이상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옛날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뭔 말인지. 니네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야. 혼자 사는데도 쓰바! 졸라 힘들어. 서울에서 새빵살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다면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니네 학생 신분이니까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쉽겠지만은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잘 보살펴 주니까 그런 거야. 새끼야. 근데 이 사람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론 뭐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객지에서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 힘겨운 상황 마이너스 표현이야 이거. 기억하세요. 자, 보기 감상 문제 하면 이 구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향토적 소재라고 했는데 향토가 무슨 말? 향토가 뭐야? 향토 예비군 들어봤니? 향토 예비군? 북한이 왜 못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북한이 왜 못 쳐들어와? 향토 예비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향토가 뭐야? 그 시골 동네란 시골 향자야. 시골스럽니? 아니 디롱배기 배기배기 디롱배기 북덕불 전부 시골 냄새 나잖아. 그치? 뭐 무슨 뭐 항아리 비슷한 거 같고 무슨 장작배기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불을 피우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나니 안 나니? 도시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향토적 소재.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무료함이 무슨 말이야? 아 심심해 이거죠.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뭐예요? 전형적으로 시간이 남아도는 아이들의 집에서 이렇게 방콕하고 있는 모습이죠. 방콕하고 있는 모습. 제 위에 이거는 위야 위. 제 위에 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난로 대신에 그 불 피우는 거, 그 화로에 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라고 이게 다 뭐야 이거. 방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완전 잉여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잉여놀이야. 자, 무료함. 구체적 행위들이야. 그치? 쓴다, 눕는다, 구른다 이런 거. 자, 비유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나는 우와 이거 뭐야 지금 도대체? 새김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쌍시옷을 시옷으로 바꿔봐. 새김질 뭐라고? 새김질. 그러니까 이 새김질이라고 하는 거는 되새김질 할 때 그걸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소가 하는 거 있잖아요. 소가 씹던 거 위로 내려가는데 다시 올려서 또 씹고 하는 거 있지? 되새김질 할 때 새김질이야. 그러니까 연하여 그랬으니까 이 되새김질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연하여 새김질, 되새김질. 소처럼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는 천천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불킥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불킥 정확하게
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응? 근데 막 후회하는 거지, 이제. 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리켜 보일 수 없는 말들인데, 가리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소의 음식물인 것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감각화했다, 형상화했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구, 감형구였습니다. 절망적 인식, 죽음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절망이야, 희망이야. 절망. 그랬다가 시상전환. 이건 기본이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시상전환. 개체로 그러나, 그런데, 앞뒤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런데, 앞뒤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그런 거죠. 자,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지판. 자, 화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월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내가 내 뜻으로, 그쵸? 내 인생을 굴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생각해보니까, 그죠? 보니까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죠? 이것들이 뭐야? 내 뜻이며 힘이죠.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절대자라고 하면 절대자고, 그쵸? 뭐 하늘이면 하늘이고, 또 뭐야? 운명이면 운명이고, 뭐 각자 뭐 지목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명명하기 나름이야. 자, 그래서 화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금 살펴봤던 그 구절이요. 초월적 존재.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는 아래로야 위로야. 아래로 하강적 이미지 안정 회복. 이게 또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라고 하니까 뭐 앙금이 쌓이다. 뭐 사이가 안 좋나 보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가라앉아야 할 것이 가라앉는 거니까 순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가라앉아야 좋은 거고 정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가라앉았으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그래서 안정회복이라는 말을 쓴 거야. 응? 그러니까 눌러야 하는 것들은 잘 이렇게 누르고 살려야 할 것은 살리고 하는 건데 작품 속에서 이제 눌러야 할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봐. 자, 슬픔 같은 거 살려야겠니? 눌러야겠니? 눌러야겠지. 한탄 같은 거 살려야겠니? 눌러야겠니? 눌러야지. 이거 좀 가라앉혀야지. 야, 평상시에 쓰봐 일어났을 때부터 막 슬픔을 막 분출하고 막 한탄 막 백발장전 이래버리면 엄마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엄마 앞에서 슬픔 막 표출하고 한탄하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런 거는 좀 가라앉혀야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야. 기억해. 이거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다, 이거. 이거 당일에 안 보면 또 까먹어. 당일에 꼭 봐야 돼, 이거. 음성 상징어, 살랑살랑.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 무릎 꿇었잖아. 겸허, 겸손. 맞네요. 꿇는다. 행위, 겸허, 겸손. 긍정적 삶의 자세를 표상한다. 이 긍정적 삶의 자세, 굳고 정한 갈매나무. 그러니까 죽을 생각도 했지만은 이걸 생각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생각하는 갈매나무, 굳고 정하다, 긍정적 삶의 자세를 표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작품 갑니다. 자, 또 미리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인데, 자, 8번 작품이에요. 이제 수묵정원 9번째, 아마 연작시인 것 같아요. 9번째 작품인 것 같은데 부제가 번짐이라고 나왔어요. 번지다. 번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장이 번졌어. 뭐 이런 거. 번졌다, 번지다, 번짐이죠. 장성남의 작품입니다. 자, 읽을 시간을 또 한번 살짝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리 읽으시면 더 좋죠. 자, 못 읽어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화면 돌립니다. 번짐이라고 시작하네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보입니까? 뭐뭐는 그쵸? 사라지고 뭐뭐가 되고, 뭐뭐는 번져서 뭐뭐가 되고, 뭐뭐는 번져서 뭐뭐가 되고, 그쵸? 막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렇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번져야 살지, 번지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몇 가지? 두 가지. 일단 삶입니다. 생명, 삶이야. 그 다음에 쭉 또 읽어봐. 또 하나 더 나오지. 자, 번져야 뭐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번진다는 것은 생명이고 삶이고 번진다는 것은 또 사랑입니다. 뭐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계절의 순환도 되고요. 막 가을 어쩌고저쩌고 계절도 나오고 예술의 갈래인 음악 그림도 나오고요. 이 경계 없이 막 이렇게 서로 삼투한다, 뭐 틈입한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이 좀 인상적이죠. 마지막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냐, 나비가 사냐. 오두막은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게 번지니까 사람의 집이 번지니까 봄나비가 날아온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집이 번져서 나비가 날아오게끔 한다. 서로 이렇게 조응, 조화, 그렇죠? 이게 주제의식일 것 같니? 그렇죠. 주제의식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주제 볼게요. 번짐으로 이루는 어떤 세계?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사실 이거 연애시로도 읽을 수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네가 번져서 내가 되고 내가 번져서 네가 된다. 멋지지 않니? 뭐 여친이랑 남친이랑 싸웠어. 그럼 오늘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내가 번져서 네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번져서 내가 되었다. 자, 표면적 화자인 나가 나오고요. 자연과 인간의 대응 유사라고 그랬는데 비슷하다는 얘기야. 대응된다라는 말과 유사가 비슷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대응은 유사고 유사는 대응이야. 기억해. 대응은 유사고 유사는 대응이야.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판단해야 돼. 뭐라고? 대비, 대조 뭐 이런 말 나오잖아.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상반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오케이?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응응 그 다음에 유사라는 말을 써야 돼. 시사 오케이? 시어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번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연속, 교감, 조화, 순환, 계절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교감, 그 다음에 예술 영역의 연속, 불연속의 연속이야. 연속, 그림이, 그쵸? 뭐 음악이 되고 음악이 그림이 되고 이렇게 번진다는 건 좋은 것이야. 이렇게 번진다는 건 좋은 것이야. 어머 번졌네. 이게 아니에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유사성. 자, 뭐뭐는 번져서 뭐뭐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그런다. 이거 약간 슬쩍 띄었던 거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봐. 여기 보면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꽃도 그래요. 꽃도 번져서 열매가 되잖아요. 맞죠? 그렇군. 또 뭐야?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인간만 그러냐? 자연도 그렇다. 모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 자, 19의 반복. 둘 다 가능해. 시상을 강조한다. 시상이 뭐라고 그랬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 주제를 강조한다. 산다, 사랑이다, 삶이고 사랑이다. 번지는 거. 자, 예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음악과 미술의 상호 관련성. 음악은 먼저 그림이 되고, 뭐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거 잘 봐야죠. 죽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사실 죽음은 안 좋은 거죠. 죽으면 좋니? 지금 보고 있는 거, 느끼는 건 다 끝인데?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 이 삶을 밝히는 죽음. 자, 어떻게 밝혀? 환희라고 했으니까 명암 가운데 명이잖아요. 밝음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죽음은 좋은 것이야. 다 죽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은 죽음대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죽어버리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 형상화. 조화죠. 조화. 산 기슭에 오두막 한 채가 번져서 그쵸?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자, 이 작품 수묵정원 9번째 부제 번짐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9번 작품 갑니다. 광화문 가봤니? 광화문 그러면 뮤지컬 광화문 연가도 생각나고 뭐 이문세 할아버지 이문세 삼촌의 무슨 광화문 연가 노래도 생각나고 그렇죠. 내가 왜 알지 이걸? 겨울 불꽃 나무라고 했는데 광화문 공간 겨울 시간 주된 소재 나무인데 불꽃나무예요. 제목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공간, 시간, 주된 시적 대상.
그리고 부정적 인식으로서의 불꽃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불꽃은 이 작품에서 불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불은 안 좋아, 나빠. 알겠어요? 자,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불입니다. 읽어오시면 좋은데 못 읽어왔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 띄웁니다.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로 시작합니다. 어디예요? 자, 광화문 내거리고요. 그리고 겨울 저물녘입니다. 구체적 시간, 구체적 공간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적 대상인 나무들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인공적으로 인간들이 갖다가 심어놓은 가로수인 것 같아요. 그죠? 보입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이 권력들이라는 단어 마이너스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동상이 잠들지 못하고 건물인 세종문화회관도 눈뜨고 있어요. 모임법 확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상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연 법칙 거스르는 이상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밤에 전구에 불 켜는 거, 꼬마 전구들 들러붙어 있는 거. 아, 이게 실제로 뭐야? 예, 나무에 달려있는 그 조명 기구들을 그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교란당한다. 그쵸? 겨울 자연 섭리 교란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잠들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작품 되겠습니다. 주제 볼까요? 이 작품 주제는 당연히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성찰이 되겠죠. 우리 이대로 좋아? 우리 이대로 좋은 거야? 야, 밤에 이렇게 나무 못 살게 굴어도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비판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출제 의도 포함된 자, 출제 포인트 갑니다. 이면적 화자이고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가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지 않는다. 부정 표현이죠. 그렇죠?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지. 정상이죠. 근데 아니니까 비정상이고요. 부정적 현실입니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 시간과 공간 제시돼 있죠. 그 결과 현실감을 부여한다 이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 뭔가 소설로 치면은 개연성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인법이 나와 있고요. 네, 계절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가로수들이 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처럼 맨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고 계절적 배경 자체가 겨울이야 봄이야 맨몸 그랬으니까 가지 떨어지고 잎은 떨어지고 삐쩍 마른 나무 그러니까 겨울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행간걸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인용되어 있는 것만 보면은 이게 왜 행간걸침이야? 행간걸침이 뭔 소리야 이게?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행 사이 말 간자가 무슨 간자야? 사이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있다 이 말이야. 원래 몇 줄에 써야 돼? 한 줄에 쓸 거를 두 줄에 나눠 썼다 걸쳐놨다 두 줄 사이에 이런 얘기야. 자, 빨래 걸듯이 아래 위로 걸쳐 있다. 빨래 걸듯이 아래 위로 걸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내가 인용을 해놨잖아 방금. 원래 이제 이게 앞 문장이 서술어 끝이에요 끝.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치면 엔터 키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나뭇가지라는 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빨래를 걸어 위에다가 걸었잖아요. 이렇게 윗줄에 걸었지. 행간 걸침입니다. 뒷문장에 연결되는 나뭇가지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행간 걸침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적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자, 영탄법 통해서 다음에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당할 뻔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이 잘 봐야 돼. 이 여기서 손뼉을 칠 뻔했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손뼉을 칠 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슬기 팬인 내가 슬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앙하고 추앙하는 내가 슬기를 추앙하는 내가 이즈나의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이런 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막 이러면서 따라 부르고 있고 그럴 뻔했다. 그러진 않았어. 그럴 뻔했다. 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손뼉을 칠 뻔했다. 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꽃나무에 대해서 손뼉을 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나무에 불꽃이 들어왔어. 안 좋아.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 칠 뻔했어. 그런 얘기죠. 현혹당할 뻔한 화자의 모습. 이진아의 현혹당할 뻔한 광유. 뭐 똑같은 거죠. 영탄법인 줄 어떻게 알아? 느낌표가 있잖아. 느낌표, 영탄법. 자, 비유 또는 의문형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부각한다.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어둠이 주어져. 어둠은 병균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확실하잖아? 그럼 어둠도 병균 같은 것일까? 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단정형 표현이 아니잖아요. 어둠은 병균이다가 아니라 야, 하다가 이제 쓰바 이거 어둠도 병균 취급하냐? 야, 어둠이 병균 같냐? 이런 얘기잖아. 아니라는 거죠.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니네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어둠을 병균 취급할 거야, 임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피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건데 어둠은 어둠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 질서에 맞춰서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맨 끝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요. 시행 마무리도 있고 시상 마무리도 있어요. 이건 시행 마무리. 권력들 마이너스야. 자, 하여튼 불은 안 좋은 거고 불을 켰다 그러면 그 주체도 나쁜 놈이에요. 밤을 꺼버렸어. 휴양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이건 뭐 시민들이 뭐 자기들 좋자고 나와서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권력자들이 하는 거니까 부정적 현실 비판하는 거예요. 의인법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시 간단하게 띄워줬을 때 얘기했었는데 주어 각각 동그라미 해보면은 동상이나 세종문화회관은 사람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잠들다 물론 걔도 자지만 그러나 이제 장군을 모사한 동상이기 때문에 의인법이라고 한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있다. 야, 회관에 무슨 세종문화회관 있잖아. 이렇게 세종대왕 이렇게 왼손 이렇게 딱 칼 짚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오른편에 왼편에는 교보문고, 왼편에 교보 생명 교보문고, 오른편에 이렇게 우리 장군님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이 있죠. 그럼 뭐 계단에 앉아가지고 무슨 작은 공연도 무료로 막 하고 시위도 하고 막 그런 데인데 아무튼 눈 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부정적 현실이죠. 원래 잠 들어야 되고 원래 눈 감아야죠. 밤이니까. 생태질서를 파괴하는 기계문명을 비판하는 거.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야 이거? 기계문명 때문이잖아. 그지? 자, 시험의 반복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시어 강조되는 거 광화문 잘 돌아간다 이것들아 뭐 이런 얘기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기계문명의 피폐화된 인간 삶, 그렇죠? 잠들지 못하면 피폐화가 되는 거죠. 뭐 자업자득 뭐 이런 거 자업자득. 자, 그다음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는 거랑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시의 맨 끝줄 맨 끝행의 끝 어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을 마무리했다는 거는 시의 맨 끝에 행의 끝 어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가 있으면은 이게 마지막 줄이면 마지막 줄의 마지막 단어가 명사인 거야. 원래는 뭐로 끝나야 되지? 다라, 자니, 구나처럼 종결 의미로 끝나야 되는데 명사로 끝났어. 그러니까 말을 하다 만 거 같잖아. 그치? 나는 피자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피자를 먹었다더니 피자 나는 사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운을 주는 거고 당연히 주제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사실 이제 명사로 끝을 냈다는 얘기는 약간 깔때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주제가 여기로 응축되는 거거든요. 한 단어로 그쵸. 그 명사라는 단어로 마무리했다는 거는 뭔가 그 단어로 시상이 모이는 거야. 주제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 시인의 광화문 불꽃나무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자, 10번째.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 수업은 또 멈추도록 할게요. 10번 작품까지 갈게요. 우리 1탄은 4작품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두 번째는 10번까지 6작품 갑니다. 자, 가재미까지만 갈게요. 가재미. 자, 가재미 들어봤어요. 자, 가재미 눈이라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어떤 시인지 간단하게 자, 띄워놓을 테니까 못 읽은 친구들은 제일 좋은 건 잠시 멈춤하고 저기 수특 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자, 이건 차선책이야. 천천히 볼게요. 김천의료원이라는 구체적 공간 6인실 302호라고 나오고요. 자, 투병 중인 암투병 중인 그녀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그 관계는 드러나진 않지만 뭐 실제로는 뭐 고모인가 이모 아마 고모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시인의 고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꼭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할 때 눈이 이렇게 쏠려갖고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눈이 몰려. 가재미 눈이라고 하는 게 그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비슷하더라 형상이.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 그분하고 그녀랑 가재미의 형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모티프를 삼아서 형상의 유사성, 그렇죠? 투병 중인 환자분과 가재미의 형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하는 거야. 봤더니 이제 뭐 일종의 그 문병, 간병에 가깝죠 이건 사실. 간병 혹은 뭐 문병 갔다가 잠깐 누워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과거를 얘기하면서 흑담조차 없었던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부유에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쭉 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러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지는 그녀의 숨소리, 그렇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작품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눕는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눕는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행위고요. 그에 대해서 그 대상인 그녀가 보여주는 반응도 중요합니다. 적셔준다. 누우니까 적셔준다. 또 위쪽에 초반부에 보면은 보니까 나란히 눕는다. 화자가 누우니까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눈길을 건네자, 누워서 건네자, 쏟아진다. 그 화자의 행위에 대해서 시적 대상인 그 환자, 암투병 환자인 그녀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를 그 시의 고유 개념으로 보통 이제 감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쭉 중간에 설명드릴게요. 감응, 교감 이렇게. 자, 주제는 뭐냐? 그녀에 대한 가재미의 주제는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과 깊은 교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누우니까 눈길을 던지면서 누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뭐 적셔준다거나 뭐 이런 반응이 있단 말이야. 교감. 자, 표면적 화자인 나가 나옵니다. 구체적 공간을 통해 독자의 몰입감을 높인다. 구체적 공간이나 시간이 나오면은 현실감, 현장감, 몰입감 이런 거 다 돼요. 생동감까지도 다 가능하죠. 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혹은 뭐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현장감 뭐 이런 거, 몰입감 이런 거 당연히 몰입감이 그냥 병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김천의료원 몇 호 하면 독자가 읽을 때 더 몰입감이 생기죠. 빠져든다. 자, 이렇게. 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뭐뭐 있다, 는다, 니은다. 비유를 통해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어떤 처지? 암투병 환자라는 처지. 그래서 가재미처럼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환자.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 위로, 애정.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이 나란히라는 게 중요하다. 나란히. 옛날에 강의할 때 M 학원에서 내가 강의할 때 내가 돌을 성대모사 하다가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가끔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소리 높여 갑자기 했다고 갑자기 노트를 확 찢어버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때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학생 때문에 수업 중에 내 강의 듣다가 노트를 확 찢어버리니까 걔는 또 얼마나 놀랬겠냐 싶으면서도 당황스러웠죠. 그대로 좀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그 학생이 그 선생한테
강의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험은 참 처음이었어요. 고맙다. 공황장애 왔다. 너 때문에. 자, 아무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연민, 위로, 애정. 나는 그녀의 옆에 뭐라고? 나란히 눕는다는 게 중요해요. 좀 가재미처럼 불쌍하게 누워 있잖아. 나도 불쌍한 고모 내지는 이모와 마찬가지로 한번 같은 심정으로 한번 누워보자. 그쵸? 그래서 위로도 되고, 그쵸? 연민도 되고, 애정도 되죠. 애정이 없으면은 뭐 고생하세요. 그럼 가버리면 되는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계속 나와. 행위가 눕는다라는 행위도 있고, 이거 또 있잖아. 눈길을 건네는 것도 행위다. 동사니까요.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러잖아. 여기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흥도 있는 거야. 뭐야? 감정적으로 응하다 이런 얘기야. 감정을 드러내어 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야? 감동도 되고, 뭐 고마움도 되고, 또 슬픔도 되겠죠. 아유, 내 조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고, 또 아유, 밥이라도 한 끼 차려줘야 되는데 못 치니까 안타깝고, 막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 자기 처지가 또 괴롭기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와 대상 간의 관심사를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녀는 병상에 있는 암투병 환자인 그녀는 자 현재 점점점 가까워져가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진행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죽음은 과거형과 미래형만 있을 뿐이에요. 죽어간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아무튼 미래의 죽음이죠. 곧 닥칠 가까운 미래의 죽음만을 보고 있고, 언제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급하죠 지금. 그 나는 그녀가 살아온 과거, 살아온이니까 과거죠. 파랑 같은 그랬는데 이거 무슨 뭐 블루 그게 아니고 물결 파자에다가 물결 랑자야. 물결, 그러니까 높은, 우리가 파랑주의보 들어봤니? 파랑주의보? 그 태풍 오고 그러면은 그 바닷가 해안가 쪽에 파랑주의보 발령합니다 뭐 이러거든. 파랑이라는 게 이제 물결이라는 뜻이야. 아주 뭐 신앙고난 살아왔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의 과거를 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가까운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지켜보는 나는 과거의 그녀 삶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비라는 말이 나온 거야. 대비. 자, 비유 통해서 대상의 굴곡진 과거 삶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파랑 같은 방금 설명했어요. 쉽지 않았겠죠 삶이. 자, 대상의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과거의 삶을 드러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연히 좌우를 흔들며 살던 이라는 표현. 그 물고기가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거를 건강하고 성실한 과거의 모습으로 빗대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물속 삶 이렇게. 자, 떠올린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회상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고요. 회상을 통하여 그럼 맞아요, 틀려요? 떠올린다 맞아요. 대상의 궁핍한 집안 내력을 드러낸다. 흙담조차 흙으로 만든 것일망정 담이라도 있었는데 담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녀 누대의 가격을 했는데, 누대라는 얘기는 뭐 한 대, 두 대, 세 대 쳐 맞는 게 아니고, 그쵸? 제1세대, 2세대, 3세대. 고조할아버지, 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게 누대, 한 세대, 두 세대, 누대. 그 다음에 계절적 소재, 비유,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거, 폭설. 아까 그랬지. 그 문정희 씨는 진짜 그 노골적인 그 여류 시인들 중에서도 그 사랑 앞에서 뭐 숨기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이런 건데, 아주 그 생명력 넘치는 시를 쓰죠. 그때 그 한계령에서의 폭설은 플러스야. 이건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 대상이 겪는 현재의 고통을 드러낸다. 그녀의 숨소리가 뭐야? 느릅나무처럼,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 그쵸, 그쵸. 죽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대상의 절망적 처지를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해되냐? 죽음 바깥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교재에서도 설명은 없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삶이라는 게 있어야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늘 살아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삶을 중심으로
죽음을 바라보니까 삶의 바깥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죽음의 바깥에 있는 게 또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다. 곧 죽을 테니까. 일이 가버리면 이제 못 보는 거죠. 이제. 자,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그쵸? 그래서 희망이야, 절망이야. 절망적 처지 인식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내가 인식한 게 아니라 그녀야, 그녀. 그녀가 안다야. 안다야. 그녀가 안다야. 응.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보기감상 문제에서 착각을 유도해가지고 오답으로 확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걸려들면 안 돼.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이 나란히가 중요한 거예요. 나란히.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대상과 눈높이 맞추고 그 사람의 누운 자세와 비슷한 자세로 누워보는 거야. 아픈 사람처럼. 그러니까 공감, 이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대상의 정서적 감흥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그쵸. 적셔준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적셔주는 거야. 그럼 그 전에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야 감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응한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시간상 앞서 나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행위가 눕는다라는 행위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거. 그쵸? 마지막 부분에 내가 누우니까 적셔준다예요. 오케이? 눕는 행위에 대한 정서적 감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작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11번째 작품은 여수, 오장환의 여수란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작품까지 왔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재미처럼 눕는 게 아니라 배짱이처럼 한번 그쵸? 악기 연주를 하는 꿈을 꾸면서 오늘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안녕.